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자장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덴 슬리벨 출판사의 운하의 고장난 시간입니다. 1장 파티가 끝나고. 파티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성대했다.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여기저기 나뒹구는 플라스틱 컵과 맥주병, 바닥이 거대한 트램펄린이라도 되듯 고개를 까딱이며 뉴 웨이브 음악에 맞춰 무리를 지어 춤을 추는 손님들, 띠처럼 이어지며 방 한가득 번지는 취기 어린 웃음소리가 그랬다. 그곳은 사방벽을 거울로 장식하고 바닥에는 황갈색 카펫을 깔아놓은 브루클린의 한 지하실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밤만큼은 스튜디오 54이자 팔라디움이오 댄스테리아였다. 몇백 명의 버금가는 소음과 에너지를 내뿜는 손님 50명 중 대다수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대학생이었다.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우나로카트의 19번째 생일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다. 하나같이 차분한 색감의 옷차림은 피하고 가죽의 주름 장식으로 치장하거나 스팽글의 망사차림으로 저마다 잔뜩 멋을 부리고 나타났다. 그램룩, 고스룩, 뉴웨이브룩, 펑크룩 등 각양각색 스타일에선 어느 하나로 통일하기 싫어하는 개성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우나는 구석진 곳에 있는 스테레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레코드 상자를 이잡듯 뒤졌다. 그러나 잠시 동작을 멈추고 남자친구 데일에게 기념일 선물로 받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조침이 없어서 그런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때로는 아예 멈춰버린 것 같은 착각도 들게 했다. 검은 대각선 하나가 조그만 별들의 점점 박힌 은빛 다이얼을 반으로 가르며 오후 9시 15분을 가리켰다. 이제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1983년으로 바뀌면 그녀는 나이를 1살 더 먹게 될 터였다. 우나는 한 손에 레코드를 한 장씩 들고 일어났다. 큰 키와 졸린 눈을 가지고 브라질 어머니를 쏙 빼닮은 황금빛 안색에 곱슬거리는 머리에는 젤을 발라 한껏 뒤로 넘긴 데일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를 보자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다. 안녕 자기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가 레코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다음에 어떤 걸 틀지 결정할 수가 없지 뭐야? 야스가 좋을까? 아님 톡톡이 좋을까?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무게를 재기라도 하듯 레코드를 들어 올렸다 내리며 그녀가 말했다. 딸랑 레코드 한 장 고르는데 너처럼 심각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귀엽기도 하지. 그가 그녀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나한테 맡기고 넌 가서 DJ랑 춤이나 추지 그래? 내가 2장 다 틀 테니까. 그녀는 곧장 레코드 2장을 그에게 넘겼지만 양쪽 어깨는 여전히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알았어. 그럼 난 가서 냅킨이랑 얼음 좀 더 가져올게. 그것도 내가 할게. 넌 그냥 파티나 즐기라니까. 단호한 말투와 달리 그가 한쪽 눈을 찡긋대며 말했다. 갑자기 위층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나자 손님들은 춤을 추다 말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진입자가 소란을 피워대며 창문으로 뭔가를 내던지기라도 하나? 우나와 데일은 층계참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넌 여기 있어. 내가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올게. 데일이 우나에게 말했다. 나도 갈래. 감정이 차갑게 가라앉으면서 그녀는 저도 모르게 생각에 사로잡혔다.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제발. 데일은 계단 위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별일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네 기분이 좀 나아지면 콜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 찾았다. 우나가 데일의 어깨 너머를 가리켰다. 계단 맨 꼭대기에는 허우대가 멀쑥한 코리가 무척이나 불안한 듯 등을 잔뜩 구부리고 있었다. 자유의 여신상 왕관처럼 삐죽삐죽 세운 그의 시커먼 머리가 얼굴에 기악 문양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미안. 여자애들한테 몇 가지 댄스 동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깔개에 발이 걸렸지 뭐야. 커피 테이블 위로 넘어지면서 그만.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가 너무 바보 같아. 내가 책임지고 깨끗이 치워놓고 부서진 테이블도 변상할게. 약속해. 고리 뒤로 원피스 차림에 마스카라를 덕지덕지 칠한 조그만 여자의 두 명이 마치 액체 금속처럼 동그만히 웅크리고 있었다. 데일은 순식간에 남은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가 가슴을 부풀리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는 사이 우나도 그를 따라 살금살금 올라가 그의 등을 슬쩍 건드렸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즐기는 건 좋지만 이건 진정한 파티가 아니지 않나? 안 그래? 그러고서 데일은 옆으로 비켜서더니 코리와 여자애들 사이로 마저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여긴 내가 치울게. 더 이상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문제의 3인조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우나는 데일을 따라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집어들며 투덜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손님한테 청소를 시킬 수야 없지. 이 정도 난장판쯤은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나도 거들게. 그런데 파티가 시작된 뒤로 널 거의 못 본 것 같아. 우나가 싱크대 밑에서 쓰레기 봉지를 한 장 잡아 뜯으며 말했다. 그랬을 거야. 우나의 친절함에 한결 누그러진 데일이 목소리를 섹시하게 내리깔며 말했다. 전에 우리가 서로의 많은 부분을 본 건 다행스러운 일이야. 둘은 낄낄거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한 번은 우체부도 우리의 많은 걸 봤을 거야. 우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데일의 목에 코를 갖다 대고는 그가 사용하는 향수와 헤어젤에 톡 쏘는 듯한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야 우리가 커튼을 열어놨으니까. 그래도 지난주에 너희 엄마가 불쑥 들어오신 거에 비하면 훨씬 덜 당황스럽지. 데일이 말했다. 말도 마. 네가 가고 나서 내 입장이 얼마나 더 난처해졌는데. 내가 여전히 피임약을 먹고 있다고 확신한 엄마가 섹스의 기쁨이란 책을 빌려주겠다고 하시지 뭐야?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 누나가 몸을 움찔거리며 말했다. 나는 좋기만 하던데. 그렇게 말한 뒤 데일은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크게 웃어댔다. 우나도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희미한 미소만 겨우 지을 뿐이었다. 자유분방한 어머니는 그 나름대로 이점도 많았지만 우나는 어머니가 조금은 엄격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은혜원이 누나의 아버지는 딸이 11살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로는 스스로 규칙을 정해야 했다. 승무원으로 일하다 여행사 직원으로 전직한 우나의 어머니는 부모보다는 친구에 가까웠다. 우나의 어머니는 대학생활이든 밴드 연습이든 심지어 데일과의 관계, 그 무슨 일이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딸을 종종 놀라대며 가끔은 젊은이답게 까불거리기도 하라고 들쑤시곤 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심각해질 수도, 그렇다고 즐길 수도 없다는 듯 마치 젊은이의 어리석음을 뜻하기라도 하듯 조소하는 것 같았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데일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툭 떨어뜨리며 말했다. 그러고는 그녀의 드레스를 뒤덮고 있는 스팽클 장식을 위아래로 재빨리 훑더니 지퍼를 살짝 내리며 중얼거렸다. 우리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어때? 그리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드러난 어깨에 입을 맞추며 허벅지 위 드레스단 바로 밑을 더듬었다. 별들 아래 누워서. 그가 말한 별들은 실내. 그러니까 그가 자기 아버지의 전파상을 뒤져 가져온 전선들의 뭉치로 3차원 우주 효과를 낸답시고 발광 페인트를 흩뿌려 얼기설기 엮어 달아맨 그의 침실 천장이었다. 처음에 우나는 그 천장을 보고 너무 신기한 나머지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다. 그 뒤로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신기했다. 그녀의 목 아래로 키스 세례를 퍼붓고 있는 남자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솔깃하긴 한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실례잖아. 우나가 자꾸만 자신의 다리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의 손을 마지못해 제지하며 말했다. 학교와 밴드, 너, 코리, 그리고 웨인 말고 딴 사람을 본 지가 10년은 된 것 같아. 겨우 2, 3주 전에 12GB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 그랬지. 하지만 홀리데이 쇼케이스를 선보이고 팩토리 12 매니저랑 만나느라 놀 곳 없이 바빠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대로 말도 못 건넸잖아. 결과를 놓고 보면 다들 마음에 두진 않았을 거야. 우리 밴드 입장에선 이런 투어가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너도 알잖아. 팩토리 12가 프리텐더스 오프닝 무대가 끝나고 크리설리스와 계약하고 나서는 첫 번째 싱글이 탑 40에 들었잖아. 하지만 걔들은 아직 프리텐더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앞으로 우리가 경기장 안에서 연주하는 건 별개란 거지. 그래. 데일이 눈썹을 치켜들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끄집어내듯이 내뱉었다. 하지만 우린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게다가 우리는 인근 세계주가 만나는 경계선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 팩토리 12는 아직도 얼마든지 클 수 있어. 그들이 스프링 투어 오프닝 무대는 대부분이 밴드에게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기회가 될 거야. 난 내가 그래서 무지 흥분한 줄 알았는데? 그래, 난 그저... 그녀는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래, 흥미로워. 하지만 겁나기도 해.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고 큰 무대에서 연주하고. 그 이상이지. 데일이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굳이 나한테 비밀로 안 해도 돼. 순간 누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뭘 비밀로 하는데? 웨인네 파티 이후로 내 손이 닿을 때마다 바르르 떨잖아. 아까 와장창 하는 소리에 네가 얼마나 놀랐는지 다 봤어. 넌 빈집털이범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투어를 걱정하면서 나쁜 일이 또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잖아. 아, 안도의 한숨소리가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처럼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정말 무서웠어. 그 일은 지난달 벤슨허스트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일어났다. 처음에 우나는 물안경을 끼고 두 사람 곁으로 다가오는 남자를 보고 씩 웃었었다. 하지만 곧이어 우나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말았다. 남자가 스위치 나이프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잘 들어. 남자가 우나를 가까이 끌어당기자 데일이 평소보다 몇 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꼭 지켜줄게. 나이프든 총알이든 그 뭐가 됐든 절대 물러서지 않아. 돈을 건네주는 걸로 일이 해결됐으니 천만다행이었지 뭐. 우나는 데일이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갑을 꺼내 물안경을 끼고 있는 그 가해자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던 기억이 떠올라 새삼 진저리를 쳤다. 게다가 그날따라 시계를 차고 있지 않았던 것도 다행이고. 이번 투어에선 나쁜 일 같은 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와 같이 있는 한 넌 안전해. 그의 한결같은 눈빛과 결연하게 꾹 답은 입이 짐짓 믿음직스러웠다. 나도 알아. 데일의 결기에 감동했는지 우나의 목소리가 꽉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굳이 총알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서 우나는 한 손가락으로 그의 우둘투둘한 콧등을 쓰다듬었다. 내가 그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면 난 망치도 감수할 수 있어. 겉으로는 센 척해도 코는 데일이 쑥스러워하는 부위였다. 쉬. 난 네 코가 정말 마음에 들어. 사람들이 너의 큰 코에 대해 말해서가 아니야. 우나의 손은 거기서 훨씬 더 남쪽을 탐하고 싶은 듯 데일의 허리띠 버클 주변에서 맴돌았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 까딱하다가는 시간 개념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었다. 가서 이 난장판을 얼른 치워버리자. 하지만 그 전에 좀 도와줄래? 우나는 기다란 젓갈색 머리칼을 한쪽 어깨 위로 내려뜨리며 그가 지퍼로 올릴 수 있게 드러난 어깨를 내밀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리허설을 해야 했다고 생각해? 오늘 밤은 친구들 앞에서 연주만 하면 됐지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한 번은 공연이 끝나고 그녀는 관광객이 자신에게 꽤 괜찮긴 하지만 차세대 조앤제트라고 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다. 우나는 자기가 그 말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확실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키보드 연주보다 기타 연주를 더 잘할 수 있고 보컬에서 데일 못지않게 기량이 탄탄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관객의 말엔 그녀에게 들러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서서 드레스 매무대 손질을 끝내자 데일이 나지막하게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이야, 끝내준다. 넌 짐작도 못할 거야. 그가 감탄에 겨워 고개를 저을 때마다 그의 피부는 부엌의 사실적인 형광빛 아래서도 눈부시게 빛났다. 그의 검은 눈이 뿜어내는 강렬한 기운에 그녀는 할 말을 잃은 채 북바위가 된 것처럼 꼼짝달싹도 할 수 없었고 마치 마약을 흡입한 듯 짜릿짜릿한 흥분감이 정맥 가득 흘러넘쳤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저 그의 손을 꽉 잡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데일이 다가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분명히 말하는데 넌 언제나 인상적이야. 널 처음 본 뒤로 늘 깊은 인상을 받아왔어. 그리고 너와 함께 보내는 매 순간은 망할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야. 거실에 가보니 뒤틀린 철제와 유리조각 더미 사이에 커피 테이블이 널브러져 있었다. 빌어먹을 코리 자식. 데일이 투덜거렸다. 넌 내가 왜 새 드러머를 알아보자고 얘기하는지 궁금할 거야. 우나와 함께 형편없이 찌그러진 근속과 깨진 유리조각을 조심스럽게 주워 모으던 데일이 전과 같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자식이 점점 맛이 가고 있다니까? 코카인을 덧발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술 마시는 것만으로도 문제야. 아직 레코드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벌써 자기가 무슨 키스문이라도 되는 것 마냥 행동하고 있잖아. 그 자식이 투어를 망치기 전에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몰라. 넌 걔 못 내쳐. 말썽을 많이 일으키긴 해도 보기 드물게 뛰어난 드러머고 게다가 밴드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잔뜩 찌푸린 그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좀 더 믿어봐. 다시 지하실로 돌아온 그들은 턴테이블 쪽으로 향했고 한잔하기로 했다. 그녀는 플라스틱 컵에 따라 놓은 싸구려 샴페인을 홀짝이며 눈앞에 일렁이는 형형색색의 군중을 지켜보았다. 잠시 뒤 누가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웨인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 가죽으로 치장한 그는 아프로 스타일 머리에 얼마나 광택제를 뿌렸는지 불빛을 받을 때마다 반짝거렸다. 기운 없지 않은데? 그녀는 방어적인 태도로 대답했다. 에이, 기운내. 춤추면서 미친 강이처럼 웃고 있잖아. 무슨 일인데 그래? 데일이랑 싸운 거야? 그럴 리가. 난 그냥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서둘러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모두 투어에 나서게 되면 말이야.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넘어가 줄게. 오나는 자신의 빈컵을 가리켰다. 리필이 필요해. 곧 돌아올게. 아무렇지 않은 척 웨인에게서 돌아섰지만 입이 바싹 마르고 속도 약간 메스꺼웠다.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진 그녀는 축제 한복판에서 길을 잃기로 작정했다. 지하실 계단 맞은편은 화장실이었다. 노크를 해도 아무 대답이 없자 우나는 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웬걸 코리가 세면대 위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뭐야? 그가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허리를 고추 세우며 소리쳤다. 아! 그 순간 그녀의 눈에 하얀 가루로 범벅이 낸 손거울이 들어왔다. 그녀는 등 뒤로 문을 닫아 잠갔다. 지금 장난쳐? 늘 그런 거 아니야. 맹세해. 코리가 겁에 질린 채 허연 두 손으로 오렌지색 점프수트를 흔들어댔다.
호복한 공연을 망치고 나서도 넌 그렇게 말했어. 밴드에서 나가고 싶어? 그럴 리가. 넌 내가 식당에서 평생 테이블이나 치우며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그건 나야 모르지. 다만 데일이 밴드에만 집중하려고 대학도 때려치우고 외인까지 그렇게 하도록 설득한 건 알아. 그리고 내가 한 학기 쉬고 이번 투어를 계속하길 바란다는 것도 알아. 내가 정말 밴드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야. 가만, 그 충고는 나 자신에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녀는 스스로의 위선에 움찔 놀랐다. 데일이나 웨인이 이걸 봤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코리는 번민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뚜껑이 덮여있는 변기에 털썩 주저앉았다. 말하면 안 돼. 밴드는 내게 전부야. 알아. 오나는 선자세로 엉덩이에 손을 올려놓은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밴드 정책상 중독성 약물은 금지야. 거기에 우리 모두 동의했고. 그걸 지킬 수 없다면 지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걔들이, 아니, 우리가 투어 전에 새 드러머를 알아볼 시간을 벌 수 있을 테니까. 죄책감에 떠밀린 그녀는 화장지를 한 칸 뜯어 그의 코 밑에 묻은 가루를 닦아주었다. 입 닫고 있을 테니까 어서 빨리 정신 차려. 이번이 마지막이었어. 정말이야. 그는 세면대로 가서 남아있는 코카인을 씻어낸 뒤 말끔해진 손거울을 위로 들어올리며 말했다. 봤지? 손거울 속에선 검색 라이너로 눈두덩을 너구리처럼 칠한 것처럼 근심 걱정으로 무거워진 녹갈색 두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날 실망시키지 마. 그 말은 그녀의 친구 못지않게 거울 속 그녀를 겨냥하고 있기도 했다. 코리는 더 많은 약속을 쏟아놓으며 그녀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자리를 떴다. 화장실에 혼자 남은 그녀는 한정된 공간이 덥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홀로 위층에서 잠시 쉬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았다. 아무래도 몰래 지하실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나머지 우나는 계단 맨 아래에 있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뻔했다. 그녀는 간발의 차로 오랜 벗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 직전에 멈춰섰다. 그러고는 가속도를 이용해 얼떨떨해하는 친구를 와락 끌어안았다. 팸, 어떻게 네가 여기에 있어? 그렇지 않아도 너도 여기 나타났음 하고 바랐는데. 와. 그녀는 입을 딱 벌린 채 우나에 이어 방을 재빨리 쓱 훑어보았다. 다들 이렇게 굉장해 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노숙하고 진보적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다른 손님들에 비해 팸은 유행에서나 성숙도면에서나 몇 년 뒤처져 있었다. 도로시 에밀이 1976년 금메달을 딴 뒤로 한결같이 고수해온 짤막한 단발, 좁은 어깨에 하얀 피터팬 칼라가 앞건인 갈색 베벨틴 드레스, 입술에 덕지덕지 바른 바셀린을 제외하고 민낯의 주근깨 투성이가 그랬다. 오지 말 걸 그랬나 봐. 무슨 소리야. 너 정말 예뻐. 그러면서 우나는 친구의 손을 잡고 살며시 끌어당겼다.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줄게. 하지만 팸은 꼼짝하지 않았다. 아까 너희 집에 들러 너희 엄마랑 얘기를 나눴어. 네가 자랑스럽겠다고 하면서 무척 보고 싶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싶은 눈치셨어. 런던 일은 아무 말씀도 안 드린 거야? 런던. 그 말은 우나의 심장을 찌르는 아드레날린 주사기와도 같았다. 그녀는 발길을 되돌려 파티장에서 팸을 잡아 끌고 계단을 올라 위층의 텅 빈 부엌으로 데려갔다. 맙수사 우나, 너 때문에 어깨 빠질 뻔했잖아. 런던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 엄마는 물론이고 데일도. 왜 그래야 하는데? 그러면서 팸은 자기 귓볼을 잡아당겼다. 어렸을 때부터 초조하면 나오는 습관이었다. 설명하기가 곤란해. 우나는 목구멍이 너무 말라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잠깐만. 그녀는 냉장고에서 콜라캔을 하나 꺼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펑 하고 마개를 따자 한쪽 옆으로 거품이 솟구쳤다. 콜라가 흘러내릴까봐 우나는 얼른 몇 모금 들이켰다. 어느 누구의 압력이나 조언 없이
나 혼자 결정을 내리고 싶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 엄마나 데일한텐 더더욱 알리고 싶지 않았어. 결정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3학년 때 메리 포핀스를 본 뒤로 우린 쭉 런던에 가는 걸 꿈꿔왔잖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됐고 이번 여름에도 런던을 가게 될 것 같아. 데일과 유럽 여행으로 배낭여행을 떠나자고 얘기했거든. 파리, 베를린, 브뤼셀, 런던 등 주요 도시는 모두 돌아보려고. 둘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유럽의 명소들을 뽑아 표로 만들었다. 이탈리아 칭케테레의 고대 해변 마을, 그리스의 카스텔로리조 섬, 체코슬로바키아 쿠트나 호라의 인간의 뼈로 장식한 성당 등. 물론 이때는 우리가 팩토리 12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직전이었고 또 투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데일이 신뢰하는 A&R 대표가 우리한테 푹 빠져서 여름 내내 대형 음반사의 앨범을 녹음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 진담이야? 너무 뜻밖이라 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물론 음악이라는 게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긴 하지만 현실은 아니잖아. 땀내 풀풀 나는 버스 투어에서 몇 달을 지내고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런던에서 1년 지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든가 선택은 네 몫이야. 뱀은 신고 있던 메리제인 신발을 내려다보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난 네가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저버리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 시간이 얼마 없어. 2주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 나도 알아. 우나가 콜라캔을 뜨겁게 달아오른 이마에 갖다 대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 단 하룻밤이라도 그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지내고 싶어.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하룻밤쯤은 파티를 즐겨도 되잖아? 다시 내려가서 오늘 밤은 좀 즐기자, 응? 뱀은 한참을 망설인 끝에 비로소 입을 열었다. 좋아. 먼저 화장실부터 다녀오고. 여기 위에 하나 있어. 복도를 내려가서 왼쪽으로. 넌 가. 내가 알아서 찾아갈게. 도망가기만 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우나는 손목시계를 흘낏 쳐다보았다. 오후 11시 40분이었다. 음료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더니 마침 데일이 스파클린 와인병을 따고 있었다. 질 좋고 값싼 샴페인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탄산음료나 홀짝에서 되겠어? 그는 펑하고 코르크마개를 뽑은 뒤 플라스틱 컵 2개의 샴페인을 가득 따라 하나를 우나에게 내밀었다. 자, 우리 축하하자. 넌 로큰롤 역사의 가장 핫한 키보드 주자가 될 거야. 누가 키보드 주자한테 관심을 갖는다고? 샴페인을 삼키기 전 그녀의 두 눈이 방금 버린 콜라캔을 스치듯 훑고 지나갔다. 리드싱어나 기타리스트면 몰라도 넌 해당되겠지. 난 아니야. 난 아마 거기 없을 거야. 아니, 우리 모두 주목받을 거야. 그러면서 데일은 한쪽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다음에 무엇이 와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겠다는 굳은 약속. 우나는 그 약속을 믿기에 그에게 기대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그녀의 발밑바닥이 우르르 흔들렸다.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다니나? 어쩌면 파티 손님들이 넘치는 에너지가 원인일 수도 있었다. 다들 너무 열심히 춤추느라 흔들리는 건지도 아니면 아까 마신 샴페인과 남자친구의 과도한 애정 공세 때문일지도. 서로에게 시선이 머문 순간 우나와 데일의 눈이 빛났다. 마치 뭔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듯. 살인 공모자들처럼 강렬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듯. 두 얼굴이 맞붙으면서 플라스틱 컵 밖으로 액체가 철벅철벅 솟구쳐 나오나 싶더니 방에 있던 사람들을 어둠 속에 던져준 채 격렬한 키스에 돌입했다. 마치 전쟁이 끝나고 재회한 연인처럼 무아지경이었다. 그 둘은 여름 휴가 이틀을 제외하고는 늘 같이 지냈고 둘 다 브루클린에 살면서 하루도 안 보는 날이 없었다. 어쩌면 그 둘은 전쟁이 끝나고 재회하지 못한 연인이었을지도 모른다. 데일이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널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그는 그녀를
칸막이를 쳐서 창고로 사용하는 지하실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야외용 플라스틱 의자를 쌓아놓은 더미 맨 위에 은박지로 포장한 직사각형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내 생일이 되려면 아직 30분이나 더 있어야 해. 말과는 다르게 그녀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더는 못 기다리겠어. 어서 열어봐. 데일은 그녀가 포장지를 벗겨내기 쉽도록 상자를 꽉 붙잡았다. 포장지를 벗겨내자 번쩍이는 은색 버클이 달린 검은색 바이크 자켓이 모습을 드러냈다. 너무 과한걸? 투어 경비를 대려면 저축해야 하잖아.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 위로 소매에 손을 집어넣고 재킷을 입어보며 말했다. 아빠 가게에서 일하면서 손님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코모도어 64를 팔아서 수수료를 꽤 쏠쏠하게 챙겼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잘 맞아? 딱 맞아. 가만. 내가 맨날 가죽 자켓 빌려달라고 하니까 지겨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짐짓 의심스럽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녀가 물었다. 실은 그 자켓은 자신이 뉴욕시 갑옷이라고 그걸 입고 있으면 안전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럴 리가. 난 그저 너한테 너만이 갑옷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가 말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벌새처럼 팔딱거렸다. 그녀는 두 팔로 데이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난 정말 행운아야. 내가 널 완전히 망쳐놓아서? 그의 따스한 숨결에 그녀의 무릎이 스르르 풀리면서 온몸의 피가 웅웅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남은 내 인생을 지구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와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거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주변을 쥐죽은 듯 조용하게 만들 만큼 격렬한 키스를 퍼부었다. 널 위해 깜짝 이벤트 하나를 또 준비해뒀는데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한 손을 들어 올린 채 돌아섰다. 보통은 깜짝 이벤트를 좋아했지만 팩토리 12, 데일과 웨인의 자퇴, 런던행 사이에서 원하는 감정이 포화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가자. 가서 다른 사람들과 또 어울리자. 데일이 말했다. 1년 내내 보관하고 있던 투명한 크리스마스 전구가 지하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거울을 빼곡히 붙인 벽돌 사이에서 튀어오르는 하얀 점 모양의 불빛이 운하를 거대한 미러볼처럼 보이는 폭발 직전의 별 한가운데 가둬놓았다. 그녀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광경에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을 잡느라 눈을 깜빡거리는 사이 시야가 흐릿해졌다. 이 순간이야말로 완벽한 한 해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리는 없었다. 파티가 끝나고 나면 저울은 곧 기울어질 터였다. 만약 런던행을 포기하고 한 학기 쉰다면 운하는 학업의 의욕을 잃게 될 터였다. 하지만 밴드 활동을 접는다면 훨씬 더 많은 걸 잃게 될 터였다. 만약 얼리도닝이 그녀 없이 투어에 나선다면 그녀는 그의 봄 데일 없이 지내야 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울 텐데 그가 실망하는 모습까지 참아낼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영국행이 가져올 수많은 난관 중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과연 어려움을 뚫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운하는 1시간씩 지날 때마다 점점 더 큰 소리로 점점 더 빠르게 째깍거리는 벽시계 앞에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다. 곧 그녀를 배반하고 말 시계였다. 그녀는 시간을 확인했다. 11시 55분. 방 한 구석 조그만 컬러 TV에서는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행사가 중계되고 있었다. 토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전군 체리 같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드러머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멍청아. 그게 어떻게 체리냐, 사과지. 데일이 말했다. 뉴욕을 빅체리라고 부르지 않고 빅애플이라고 부르는 거 몰라? 그닥 웃기지는 않았지만 운하는 기분 전환이 간절했던 터라 고개를 뒤로 젖히고 신나게 웃어댔다. 데일은 하얗게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를 놓칠세라 벼랑간 이를 들이대더니 호색한 흡혈기 흉내를 냈다.
그가 바닥까지 질질 끌리는 그녀의 머리채를 내려뜨리는 사이 방이 살짝 기울어진다 싶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축에서 점점 벗어났다. 그 사이 그녀의 웃음소리는 항변의 비명으로 바뀌었다가 이내 잠잠해지면서 쾌락의 속삭임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푹 빠져 정신없이 서로를 탐했고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랑 말고 다른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사랑을 알게 된 이상 그를 남겨두고 떠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책을 읽기 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의 소확행은